하나둘 하나둘. 자, 우리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도 역시 벌써 이제 하긴 한번 날짜를 말하면 안 되는데 촬영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날씨가 좀 익어간다고 할까? 무르익어가고 있는 날씨 같아요, 그죠? 상당히 좀 덥고 후덥지하고 고통의 시간들이 좀 많이 가고 있을 텐데 아무쪼록 이럴 때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수험생으로서의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 현대 문학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죠. 그죠? 지난 시간까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소위 고전 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고전 문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로서는 171페이지 고전 문학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수필을 했던가요? 수필했었죠? 수필까지 현대문학까지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죠? 이 시간에 이제 고전 문학을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앞에 이제 고전이 붙어요. 그래서 고전 문학이다. 고전 문학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알겠죠?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고전 시가라는 게 있겠고, 고전 시가라는 게 있겠고, 그 다음에 고전 산문이라는 게 있었다. 지난번에 일반적으로는 어떤 소위 그 고전 문학과 관련돼서 하도 뭐 나도 여름에 더위 먹었는지 지난번에 고전 문학에 대한 어떤 흐름 정도는 좀 얘기했던가? 했었죠? 그래서 좀 했습니다. 어휘 어떻게 하면 고전 문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지난번에 좀 결석한 우리 학생들이 좀 있고 어디 휴가 갔다 왔습니까? 그렇구나. 그러죠? 뭔가 휴가 갔다 오면 뭔가 좀 막 얼굴에 좀 타고 뭔가 좀 갔다 온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호캉스를 즐겼는지 그대로 온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아마 이번 주간까지가 그러지 않을까. 나는 이제 학원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개인적 시간 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 학원이라는 것이 또 수업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모적으로 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갔다 오면 또 보강 아닌 보강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요일별로 또 시간이 많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또 따로 시간을 빼서 이렇게 보강하기도 힘들어서 어찌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여기서 수업과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항상 8월 휴가가 다 끝나는 8월 또 중순쯤에 잠깐 숨 돌리고 오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동안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수업과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광복절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 광복절 전후가 항상 결혼하고 이후에 전통적으로 또 8월 15일이 큰딸 생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큰딸 생일이라고 해서 그 즈음을 해서 한 번씩 이렇게 갔다 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는 그렇게 다 설명을 했었고요. 휴가철이기 때문에 아마 들쑥날쑥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좀 결석하는 학생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여름 잘 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고전문학을 이제 이번 시간 하게 되는데 이 고전문학에 지난번에 잠깐 쉽게 고전문학을 익히는 방법 뭐를 하였죠? 고전문학은 어떻게 고전문학을 우리가 한다. 고전문학을 준비할 때 고전문학 이렇게 공부하자. 이렇게 준비하자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 했지? 고전문학 이렇게 준비하자. 고전문학 이렇게 하면 쉽다. 어떻게 하는 것이 쉽게 접근되는 방법이었을까요? 말 좀 해봐요. 자, 그대로 온 것 같습니다만 이 고전문학 쉽게 방법은 일단은 소리 내어서 읽자. 뭐 하자 다치? 소리 내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 고전 시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얘기한다면 이 고전 시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가라고 하는 건 시가 있죠. 시는 그럼 똑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시가를 갖다 중심으로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시는 똑같죠. 우리가 현대 시가 있어 없어요? 현대시 있죠? 현대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현대시. 물론 약간
여러 가지 또 측면이 있고 또 함축적인 측면에 있어서 또 시대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해석될 때도 있겠지만 이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고전 시가와 현대 시의 또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중시하면 되는 거야, 다 같이? 공통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상황, 알겠지? 상황과 그로부터 느끼는 정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시적 화자는 나올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다.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뭐는 나온다? 시적 대상은 나온다. 알겠지? 그래서 보통 시적 대상, 물론 그 시 가운데도 뭐가 있으면 나라는 것이 있으면 나는 뭐다? 시적 자아잖아. 그래요. 그러죠? 나라는 게 시적 자아. 이렇게 해서 상황이 있고 뭐가 있다? 시적 정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시적 자아는 작품 속에 나가 나오면 무조건 시적 자아는 나온다 볼 수 있는데 나가 등장하지 않을 때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러면 대체적으로 시 가운데는 시적 자아가 등장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럼 뭐가 중요해? 시적 자아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시적 상황은 반드시 나온단 말이야. 그 시적 상황은 시적 자아가 처해 있거나 또는 시적 대상이 처해 있는 상황을 시적 상황이라고 그래. 알겠지? 반드시 뭐는 있다? 시적 대상은 있다. 알겠죠? 그래서 현대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적 대상 또는 중심 시어가 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제목이라고 했잖아요. 제목. 그 제목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어떤 작가의 어떤 생각. 이것이 이제 뭘로 나타나요? 주제로 나타나요. 그래서 뭐 굳이 주제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 뭘 엮으면 되니까 그 작품 속에 나타났던 상황, 정서, 태도를 버무리면 주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현대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 그럼 이런 현대시와 뭐가 공통점이 있다 나왔지? 고전 시가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고전 시가에 대해서도 상황과 정서인데 이 현대시에서도 나왔던 상황과 정서는 더더욱 어디에 중요하냐? 고전 시가에서 중요해. 이 고전 시가는 이 두 패턴만 알면 돼. 상황과 뭐다 같이 정서만 알면 된다. 물론 이 상황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뭐에 대한 어떤 지식이 좀 가미가 된다면 오늘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대적 환경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역사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좀 더 배경 지식으로 갖고 있다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다는 거죠. 무슨 배경? 역사적 배경.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나름대로 한국사, 우리나라의 국사에 대한 어떤 기본적 지식을 배워 안 배워요? 배우죠. 그것을 잘 갖고 있다가 이 작품이 이럴 때 만들어졌구나 라고 내가 뭐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역사 배경을 바탕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아울러서 이렇게 좀 폭넓게 설명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그런 지식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이 하나의 배경 지식으로 좀 갖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런데 현대시와 같으면서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뭐 때문에 여기 뭐예요? 그래서 고전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그렇지? 고전한다. 뭐 때문에 고전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속에 있어서 했던 고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알겠지? 이 고어에는 뭐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한자와 그 다음에 더불어서 뭐에 대체? 뭐 고어 자체가 한자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고문에는 뭐가 많이 들어간다? 한자. 어휘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좀 약간 어필은 있죠. 고어라고 한다면 한자가 고어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고전문학에는 뭐가 많이 들어간다? 한자가 많이 들어간다. 그 이외에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뭘 얘기 되겠어요? 어휘들이 있죠. 그 어휘에 대한 뜻. 지난번에 주요 고전문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어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거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자, 뭐 이렇게 했다. 뭐 그 당시에 여다란 말이 있다. 뭐가 있다? 제 여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감열다라는 뜻이 있다. 헌사롭다는 뜻이 있다. 멸음이라는 뜻이 있다. 좋다라는 뜻이 있다. 그 다음에 하다라는 뜻이 있다. 아니, 하다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하다라는 어휘가 있다라고 해야죠. 여기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더위가 자매들도 갈라놓는군요. 알겠어요? 갑자기 생각나네. 자, 다 같이 시작. 뒤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녀다, 그 다음에 감열다, 그 다음에 헌사롭다, 그 다음 뭐가 있다? 시작. 멸음이다. 그 다음 뭐가 있다? 좋다. 그 다음 뭐가 있다? 하다. 관련돼서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여다가 있다. 감열다가 있다. 헌사롭다가 있다. 멸음이 있다. 그 다음 뭐가 있다? 좋다가 있다. 그 다음에 하다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생각을 좀 해둬야 되겠죠. 자, 뭐 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뒤라는 말도 있고, 그런 것도 있죠. 또는 뭐 어리다가 있다.
아니, 그 우리 진해군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3권의 제일 저쪽 보면 부록편에 주요 어휘들 지난번에 정리해 줬잖아. 그지? 그걸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교재 몇 페이지 있어요? 지난번에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면 327페이지, 327페이지. 그것을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어떻게 우리 고전문학 공부할 것인가? 고전문학 공부하면서 고전하면 돼, 안 돼? 그걸로 아주 너무나 아재 개그죠. 뭐 고전문학을 하는데 고전한다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어휘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영어를 학교에서 뭘 필요했어요? 어휘를 하잖아. 어휘 공부하죠? 뭐 일주일에 뭐 한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또는 한 달에 영어 단어 몇 개 정도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를 정도로 수가 많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는 몇 개? 모를 정도로. 그래도 어휘 공부는 꾸준하게 하잖아. 그렇죠? 앉는 게 아니잖아. 꾸준하게 하죠? 그럽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어를 이해하는데도 어휘가 필요하다. 어휘 실력이 필요하다. 요즘에 시험에서는 어휘 실력이 중요하고요. 지난번에도 지방직에는 어휘 관련된 문제만 6문제 나왔단 말이지. 한자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뭘 모르면, 어휘 모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국어도 어휘가 중요해요. 더더구나 고전문학을 이해하는 데는 뭐가 중요해요? 그 당시에 약속된 기호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이것이 우리는 과거에 언어의 일반성에서 언어에 뭘 배운 적이 있어? 언어는 변한다. 변한다에 초점 맞추고 언어를 설명하는 게 뭐라고 했지? 언어는 변한다. 역사성을 얘기한 적이 있죠. 언어는 뭐한다? 시작. 변한다. 이게 무슨 성 나왔지? 역사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여다란 말이 있다. 가음열다란 말이 있다. 헌사롭단 말이 있다. 뭐가 있다? 시작. 여름이 있다. 그 다음에 도타가 있다. 뭐가 있어? 나왔지? 하다가 있다. 그 다음에 뒤라는 말이 있다. 어리다란 말이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어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또 고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나왔을 때, 문헌속에 나왔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죠. 한번 뜻을 한번 해볼까? 여다는 무슨 뜻일까? 여다는 여다 이렇게 하잖아. 뭐일까요? 여다는 다닐 행자의 의미야. 알겠지? 녀다. 서로 오고 가는 것, 다니는 것을 녀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리된다요? 어리석어로. 또는 뭐 대체로 뭐 어리다뿐만 아니라 니르다도 있겠지. 두음보철 적용하기 전이니까 니르다. 자, 여름이라는 단어도 있겠지. 그 당시에 여름이라는 단어도 있겠다. 뭐 이것도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어휘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다. 나머지들은 소리대로 읽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읽어. 소리로 읽어서 우리는 소리를 통한 뜻을 전하는 글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니까 소리를 들으면 어느 정도는 돼. 문자를 보면 의미를 갖다 구별하기 힘들 때가 있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표기책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느냐? 요거 하나 기억하고 간다면 고전문학을 읽을 때 우리가 그 표기책 가운데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철이 있다. 있어 없어? 연철이 있다. 그 다음에 뭐 혼철이 있다. 혼철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분철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연철, 혼철, 뭐가 있어? 맞지? 분철이 있어. 이거 어떠냐? 이 연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어적기. 이어적기를 연철이라고 그래. 연철. 그 다음에 혼철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거듭적기. 거듭적기를 혼철이라고 하고 분철이라고 하는 것은 나노적기. 나노적기를 분철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연철, 혼철, 뭐가 있다 나왔지? 분철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적기는 뭐가 있다? 시작. 연철. 거듭적기 뭐가 있다? 시작. 혼철. 나노적기 뭐가 있다? 나왔지? 분철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하나 해볼까? 기푼이라는 단어가 있다. 깊다, 기뻐, 깊어. 이렇게 하실까? 기푼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자, 이 기푼을 연철로 하면 아래 받침이 있고 뒤가 모음을 쓰면 나왔지? 그럼 앞에 받침을 뒤로 넘기면 돼.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해? 소리대로 적는 거라 마찬가지야. 기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리를 내지? 그런 식으로 적는 거야. 소리대로. 과거에 한글 갖다 만든 취지는 뭐다? 말은 있는데 그 말을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거죠. 기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혼철은 뭐냐? 혼철은 거듭적기야. 거듭적기인데 음가를 갖고 있는 같은 음가를 거듭 적는 거죠. 사실 피읍 같은 경우도 소리 낼 때는 뭘로 나죠? 음절 끝으로 규칙에서 보면 비읍으로 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비읍이나 피읍이나 받침이 있을 때는 같은 음가를 갖고 있죠. 같은 소리값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깊은 이렇게 적는 거. 알겠지? 이걸 거듭적기라고 그래. 무슨 적기? 거듭적기. 이걸 과도기적 표기야. 16세기에 있다. 그래서 이것이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음가가 같다. 받침으로 놓고 봤을 때 음가 같아야. 받침으로 놓았을 때 음가 같다면 아 이건 거듭적기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해요. 그래서 하나를 갖다 빼면 되는 거야. 알겠죠? 하나를 빼고 읽으면 이 앞에 걸 빼면 돼. 앞에 걸 빼면 깊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쉽겠죠. 있죠? 깊은이 뭘까? 깊은이 뭘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빼고 하도 되겠구나. 그 다음에 분철은 뭐냐? 오늘날 현대 국어와 같이 표기하는 거지. 밝혀 적는 거야. 깊은이라고 적는 거. 그렇지? 이것을 우리는 분철이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한다? 분철이다. 그래서 오늘날은 시각적으로 의미를 구별하기 위해서 적는 것이 일반화됐고 그 당시 15세기 당시에는 소리를 적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단은 고전 문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다? 뜻을 모르더라도 어휘의 뜻을 모르더라도 일단은 뭐하라? 첫 번째 시각으로 보이는 어휘에 매몰되지 말고 알겠어요? 읽어라 한번 쫙 읽어보면 어느 정도 거기에 70% 이상은 다 뜻을 알게 된다. 흐름을 알게 된다. 흐름을 알게 되는 상태에서 낯선 어휘들 나오면 유추해보자. 알겠지? 앞뒤 관계를 통해서 유추해보면 그렇게 또 걸러내면 한 8, 90%는 또 해결된다. 알겠죠? 그리고 전혀 모르는 10% 내지 15%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단어는 날려보낸다. 알겠지? 특히 한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한자 조합된 언어. 그러면 그냥 날려보내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것 때문에 답을 고르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라는 거. 그러나 딱 봤을 때 고전문학 나왔을 때 낯선 어휘와 한자가 섞여 있으니까 읽지도 못하고 알겠죠? 시각에 매몰돼 가지고 결국 압도당해서 아예 그 내용조차를 흐름도 모르면 답을 고르기가 쉽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야. 일단 뭐하라? 읽으라. 공부할 때는 소리 내서 읽을 수 있고 시험 볼 때는 소리 내서 읽으면 안 되겠지. 속으로 읽어야 되겠지. 알겠지? 속으로.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런 단어들이 나왔다 봅시다.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뒤편에 거기에 나와서 고어에 대해서 주요 단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보다 시작. 여다는 다니다 이 뜻이다. 가압열다는 무슨 뜻이었을까? 가압열다.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가압열다에서 가멸다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 같이? 가멸다. 가멸다가 나왔어요. 가멸다에서 뭐가 나왔다? 시작. 가멸다. 가멸다는 풍성하다, 넉넉하다, 풍성하다, 넉넉하다는 의미가 바로 가멸다, 가멸다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헌사롭다. 헌사롭다는 야단스럽다. 무슨 스럽다? 야단스럽다가 헌사롭다가 된다. 야단스럽다. 어휘 알아둬. 야단스럽다. 그 다음에 멸음이라는 것은 멸음이다. 이거는 뭘까요? 오늘날 사실 멸음이라는 말은 없어졌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뭐냐면 이게 계절, 썸머라는 뜻이에요. 여름이었다. 이것이 두음법칙돼서 오늘날 여름이 된 거죠. 또는 멸음이라는 말은 뭐로도 많이 쓰냐면 농사라는 말로 써요. 그래서 한때 이런 단어가 있었죠. 이런 단어가 멸음짓다. 여름짓다라는 말은 농사짓다 이런 뜻으로서 이해될 수 있어요. 여름짓다는 무슨 뜻이지? 농사짓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좋다가 있습니다. 좋다. 이 좋다와 비슷한 말 가운데 여러분들 좋다라는 말, 오늘날 좋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있죠? 좋다! 야, 참 그거 참 좋다! 이렇게 하는데 점점 좋다가 뭐가 되냐면 좋다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고전문학 읽을 때 보게 되면 이렇게 디귿이 나온다. 알겠죠? 뭐가 나온다? 디귿이 나온다. 티읕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을 일부러 이 앞에가 이가 있다. 이와 결부된 몸이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나 이와 결부된 몸이 있으면 이것은 구교 음화를 갖다 일으켜서 그렇게 발음하면 쉬워. 알겠죠? D로 하지 말고 G라고. 알겠죠? T로 하지 말고 T라고 읽으면 쉽다. 그래서 잎이 D다. 잎이 D다. 이게 아니라 C다. 잎이 G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디귿이나 티읕은 뭘로 읽어라? 지읒이나 치읒으로 읽으면 대체적으로 좋겠다. 됐습니까? 뭐가 있을 때? 이 모음이나
이와 결부된 모음의 앞에 오는 디귿과 티읕은 대체적으로 국염화시켜서 지읒과 치읒으로 읽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지요? 참고해두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며다, 감열다. 그 다음에 헌사롭다는 말, 허담스럽다는 야단스럽다라고 했죠. 멸음은 농사, 계절 여름이. 도타는 뭐였던? 그 당시는 좋아하다. 좋아하다의 뜻이 뭐였다? 시작. 좋다였다. 좋아하다가 좋다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에 놨지? 하다는 많다. 많다를 할지, 그 다음에 크다. 많다나 크다의 뜻이 뭐였어? 놨지? 하다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다. 그 다음에 뭐의 의미다? 놨지? 크다. 이런 의미가 바로 하다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이 하다가 있지. 이 하다. 아래 할 쓰는 하다 있죠? 이 하다는 오늘날 말하는 하다. 동사, 하다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되겠죠. 할 유자. 이렇게 되겠어. 그 다음에 뒤라는 것은 소위 어떤 경지나 어떤 경계. 가끔 고조문학을 읽다 보면 뒤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어찌 저 뒤를 따를 수 있을까? 알겠죠? 저 뒤. 경지를 따를 수 있을까? 그런 말로 많이 쓰이는 거죠. 따라서 같이 뒤라는 말 많이 나온다. 어리다라는 말은 뭘까요? 어리다는 지금의 나이가 어리다의 뜻이 아니라 어리석다. 어리석다의 뜻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다 같이? 니르다 있죠? 니르다. 이거 두 법칙을 적용해서 오늘날 이르다.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이를 운자. 누구누구에게 말하다는 뜻으로서 니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니은이 들어갔다. 그러면 두음법칙을 적용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니르다 이렇게 나오면 이르다. 니은을 제로화 시켜버려요. 알겠죠? 이응시켜서 그렇게 발음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좋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좋다가 있고 좋다가 있으니까 이거는 소리가 같다 다르다? 이 좋다와 이 좋다는 소리가 같다 다르다? 에? 다르다. 소리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죠. 좋다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다 시작. 좋다가 있을 때 소리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소리가 다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가 다르면 뜻도 다르다. 이렇게 소리가 같으면 뜻도 뭐다 시작. 다르다. 그래서 이때 좋다는 좋아하다 이 뜻이었지만 이 좋다는 뭐의 뜻이다? 깨끗하다. 시작. 깨끗하다. 그래서 그 뜻도 달랐다라고 하나. 하나만 더 한다면 이것이 있을 수 있죠. 어여쁘다 있었죠? 어여쁘다. 어여삐 여겨. 새로 28글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수빈이 있으면 날로 평쾌할 따름이라. 그러면 어여쁘다는 뭐예요? 어여쁘다는 불쌍하다. 어여쁘다 뭐다 시작. 불쌍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녀다, 다니다 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고 감열다. 가멸다. 헌사롭다는 것이 시작. 야단스럽다. 여름이라는 계절, 여름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좋다, 하다 이해할 수 있겠죠? 뜻. 자, 한번 지우고 그 뜻을 물어볼 테니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머릿속에 얼마나 저장했는지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준비됐어요? 여기다 어여쁘다까지 하나 더 넣을 거예요. 자, 시간 1분 줄 테니까 빨리 지금 외울 것. 벌써 우리 여학생 외웠구나. 좋아. 우리 여학생은 대표로? 대표로? 좋아. 우리 여학생 대표로 보면 답을 하지 그런 거야. 선생님, 이걸 1분까지 시간 줍니까? 저는 다 외웠답니다.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자, 시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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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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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 깨끗하다. 불쌍하다. 박수 한번 해줄까요? 이거 집중해서. 자, 금방 단어를 외운다. 이렇게 집중하면 금방 외우잖아. 그죠? 이렇게 뭐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어휘에 대해서 기억해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수업을 휴가 때문에 이번 주도 좀 결선 학생이 있을 텐데 번갈아 하면서 이번 주까지가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좀 약간 어수선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수업을 듣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때요? 혹시 그 동영상을 통해 듣고 왔나요? 수업? 들었습니까? 오, 대단하네. 그죠? 자, 우리 남학생 들었습니까? 약간 표정이 안 들은 것 같은 표정이 되기도 하고. 좋아요. 꼭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이거 알아들어서 우리가 오늘날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 있죠. 오늘날 쓰이는 단어들은 똑같이 읽으면 되는데 오늘날 쓰이지 않는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거기만 조심하면 되잖아. 그래서 아래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반치음에 대한 이야기 있어 없어요? 그 다음에 비읍 순경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옷계열, 시옷을 우리 소위 이게 차성 복자음이라고 하는 중자음이라는 거 있어요. 서로 성질이 다른 자음을 갖다 겹치는 거 이것을 소위 자음군이라고 그래. 무슨 군? 자음군이다. 그래서 시옷결하고 뭐가 있냐면 비읍결이 있어. 시옷결과 비읍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중세 때는 이런 자음군이 두 종류뿐이 없어. 오늘 현대국은 많죠. 니은결도 있죠. 니은 지읒 있잖아. 니은 히읗. 니은결도 있고 리을결도 있죠. 리을 시옷, 리을 티읕, 뭐 리을 히읗 있죠. 그런데 중세 때는 뭐만 있었다고요? 시옷결과 비읍결만 자음군으로서 그 당시 있었다. 겹받침으로서. 이해됐습니까? 겹받침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받침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초성에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와 같은 겹자음, 자음국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일단 뭘로 읽으면 내 귀에 소리가 들리게 되면 우리가 뜻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이거는 소리를 드러내요. 소리를 통해서 뜻을 드러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래아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래아는 대체적으로 아 아니면 으로 읽으면 돼.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첫 음절 있죠? 첫 음절에서는 대체로 뭘 읽으면 되고 다 같이 아로 읽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음절에서는 으로 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좀 더 편하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요게 있다. 그러면 다 같이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 첫 번째 아직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있는데 반침은 또 이거다. 일단 반침부터 하고 이거는 두 가지를 읽으면 돼. 이응 아니면 시옷으로 대체적으로 이응으로 읽습니다. 음가 없는 제로로 읽으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선저 이렇게 나온 선저. 그러면 이 경우는 오늘날 뭐가 되냐면 선소가 오늘날 손수 뭘 한다. 알겠지? 이렇게 변한 경우가 있어. 그래서 반침이 뭘로 변한 경우가 있다? 시옷으로 변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이응을 바뀝니다. 그래서 뭘로 바뀌어요? 일단 2차적으로 우리 지난번에 훈민정음 더불어서 이견지기지 제자원리 가운데 세종대왕께서 만든 28자 가운데 오늘날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 시작. 28 가운데 원래 현대 국어에 사용되지 않는 뭐가 있어? 10원을 가지고 산에 가서 사과 사보니까 씨만 남았다. 시작. 10원을 가지고 산에 가서 사과 사보니까 뭐만 남았다? 씨만 남았다. 있지? 이것이 언제 없어졌다고 했어? 15세기 때. 반침은 언제 없어졌다 맞지? 이거 15세기 때 없어지고 반침은 임난 직전에 없어지고 N형은 다 같이 임난 직후에 없어졌지. 아래하는 1933년 됐어요? 10원을 가지고 산에 가서 사과 사모니까 뭐만 남았다? 씨만 남았다. 그러면 먼저 없어지는 게 뭐겠어? 반침이 먼저 없어졌겠지. 무엇보다는 아래아보다는. 됐습니까? 아래 같은 경우도 좀 역사적으로 알면 아래아가 둘째 음절부터 변해요. 몇 절부터 변한다? 둘째 음절. 16세기 뭐 저보다로서 아마 그때 16세기 말쯤인가? 둘째 음절부터 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로 변하느냐? 대체적으로 마암이 됐다가 이것이 둘째 음절에 으로 변합니다. 뭘로 변한다? 으로. 그리고 첫 음절이 이제 변합니다. 18세기 와서 이제 대체적으로 아로 변합니다. 마음이다. 따라서 둘째 음절부터 먼저 변하고 앞음절이 변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그 변한 과정을 문법적으로 고전문법적인 차원에서 물어보면 모를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번에 뭐 군부 시험에서는 약간 고전문법이 적용되는 문제가 나왔지만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시험에는 고전문법이 실종됐으니까 거의 좀 안 나오다시피 하죠. 몇 년 전만 해도 나왔었는데. 자, 그런 점에서 일단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변환 과정을 물어볼 때도 있어서 시험에. 왜냐하면 둘째 음절이 먼저 변하고 앞음절이 변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 그러나 지금은 그냥 그런 거 고려하지 말고 그냥 뭐라고 읽어? 딱 나오면 마음 시작 마음 이렇게 읽으라고. 알겠죠? 이렇게 변한 과정. 반점은 제로로, 둘째는 으로, 앞음절은 아로. 그러니까 딱 눈에 볼 때 여러분들은 마잠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그냥 마음 다 같이 뭐다? 마음 이런 식으로. 그럼 하나 예를 들까? 읽어봐. 시작. 그 가을 하면 되는 거야. 가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 자, 그래서 반침은 이응이나 뭘로 바뀐다 나왔지? 시옷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두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비읍순경. 대체로 비읍순경은 대체적으로 오나 우 아니면 음가 없는 이응 이렇게 바뀌었다. 주로 오나 뭘로 바뀌었다 나왔지? 우로 바뀌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게 거의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 본다면 자, 그 당시에 모음조를 갖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이거 있을 수 있죠. 자, 뭐 그냥 딱 생각하지 말고 뭐야? 오이면 오로 바뀌었나. 그래서 그냥 나왔지? 고와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시각적으로 매몰되지 말고 고와 내가 그랬잖아 고와 이게 아니라고. 알겠지? 고와 다 같이 시작. 고와 참 지금도 많이 쓰죠. 저 연변 쪽에 가면 우리 이쪽에서는 남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거 예쁘다 그러잖아. 근데 그 연변 사람들은 그 예쁘다에 해당되는 의미로서 대체적으로 보면 예쁘다 하지 않더라고. 뭐냐면 참 곱디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곱디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와. 자, 주어는 뭐야? 우. 나왔어요. 비읍성이 뭐요? 우 해서 주어. 이렇게 읽으면 된다. 그러죠? 누가 많이 빨리 그렇게 알아차리냐에 있어서 속도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주버 이게 뭐지? 주버? 안 되는 거. 주어. 다시 시작. 주어. 구어.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온 다음에 이것이 있죠. 만약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한다면 이게 뭐야? 대체 이게 뭘 어떻게 되지? 이거? 상당히 헷갈리죠? 이런 단어가 물 안에 벌써 헷갈리잖아. 그럴 때 우리는 뭐라 해요? 이때는 오나 우로 하니까 뭐 수위? 뭐 수회? 뭐 이제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때는 비읍성이 이로 바뀌어요. 그래서 수위. 다 같이 시작. 수위. 오늘날의 이 수위라는 것은 뭐라는 뜻이냐면 쉽게라는 뜻이야. 수위감을 자랑마라. 쉽게감을 자랑마라. 또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세종의 어지라는 글이 있을 때 생각하죠? 사람마다 수비느게 쓰매 나는 생각나 수변 느껴 사용함에 쓰매 날로 평쾌할 따름이라. 들어본 적 있죠? 그 내용과 관련됐다. 자, 지난 시간에 수업을 좀 듣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약한 항에나마 압축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세요. 고조문학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렇게 공부하자.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어떻게 할까? 이 자음구 같은 경우는 시옷계열과 뭐가 있다 했지? 기억이 있잖아. 시옷계열과 이제 비읍계열이 있는데 시옷계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뒷소리를 된소리로 읽는다 생각하면 돼. 알겠죠? 뒷소리를 된소리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있다. 그러면 생각하지 마. 뭐 쓰그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에다 했지? 끄다 라고 하면 된다. 정리됐죠? 자, 그리고 비읍계열, 비읍계열도 있고요. 똑같아, 다. 어차피 그렇게 변하니까. 비읍, 시읍, 기억도 있다. 그러면 두 개가 나오든 세 개가 나오든 뒤에 것 있죠? 그 소리를 갖다 된소리를 읽어라. 뭘로 읽어라? 된소리.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가 된다? 나중에 이렇게 돼 있다면 쓰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건 뭐가 된다, 다시? 만약에 비읍, 시읍, 기억이 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런 식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단어가 아니지. 그럼 뭐가 되까, 이거? 이렇게 되는, 알겠지? 나중에 이제 꿈이 됐겠지. 꿈에 뭐 이런 거 뵙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문이 나왔을 때는 제일 끝소리를 된소리로 읽어라. 됐나요? 이런 방법을 갖고 있다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아직 그렇구나. 프린트물 안 나왔죠? 프린트물 내가 이따 준비되는 대로 줄게요. 고전 시가에 있어서 주요 내용들에 대한 프린트물로 주겠습니다.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시간에서 일단, 그렇게 아까 금방 했어요. 일단 고전 시간 공부하는 법 첫 번째 뭐다? 무엇을 기억하라? 상황과 정서를 기억하라. 이해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알겠지? 어휘에 대한. 제일 첫 번째 정서는 일단 뭐라 하지? 소리 내서 읽는다. 알겠지? 음독한다. 뭐 한다? 음독. 알겠지? 음독 자살이 아니잖아, 지금. 독을 먹는 거 아니야. 소리 내어 읽는 거. 알겠지? 소리 내어 읽는 것을 음독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음독해야 돼. 무조건 일단 음독해야 돼. 공부의 방법이야. 알겠죠? 되든 안 되든 아까 그 몇 가지 원칙이 있었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읽어라. 읽으면 70%는 내용이 확보된다. 알겠죠?
거기다 이제 어휘까지 어느 정도 공부하면 89%, 8, 90%는 거의 다 이해가 되게. 8, 90% 이해하면 문제를 풀리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런 정도에서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상황과 정서, 어휘에 대한 이야기.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연철권에 대해서 소리대로 적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나누려고 노력해야 돼, 이렇게. 에? 나누려고 하면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 셈이가 있다. 셈이? 그러면 의도적으로도 뭐 하나 나지? 셈이 이렇게 나누려고 한다고.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셈이구나. 됐나요? 우리 국어에는 미라는 뭐는 없기 때문에, 조사는 없기 때문에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들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보통 중세문헌에 있어서의 표기는 연철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그렇게 읽어주면 되겠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고전 시가는 나름대로 뭐가 있다? 현대시에 비해서는 주제가 정해져 있어. 뭐가 정해져 있다? 주제가 정해져 있어. 주제 거의. 주제가 정해져 있어. 그 안에 테두 안에서 그냥 이해하면 돼. 대체적으로.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그 뒤에 고전 시각 가운데 특히 시조 부분도 내가 주제별로 읽어놨습니다만 그 시조를 보면 알 수 있어. 시조의 주제별로 되어 읽어놨는데 그 주제를 보면 대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심이 나올 수 있는 거냐? 5가지 정도. 몇 가지? 5가지 정도만 좀 기억해두자. 몇 가지? 5가지. 첫 번째. 자연을 애찬한다는 거. 이해되나요? 자연 애찬. 어떤 대체적으로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 벼슬을 그만두고 자연에 묻히는 사람도 있고, 알겠어요? 또는 때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힘의 논리에 밀려가지고 자연에 묻혀 은둔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공신이기 때문에 임금께서 야, 너 그래. 한 달간, 1년간 어디 가서 재밌게 놀다 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관련된 내용으로서 자연 애찬도 있을 수 있다. 자, 대자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는 것인데 약간 결이 다를 수 있어요. 자연 애찬도 약간 결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된 아주 고도의 그런 어떤 사상적, 철학적인 내용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라일체. 다 같이 뭐다 같이 무라일체.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나는 자연이다! 라는 것이 없어요. 있죠? 그와 같이 무라일체. 물론 그들의 삶이 무라일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완전히 동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비록 가난하지만 그 속에서의 즐거움을 찾는. 알겠죠? 우리가 어떤 그 자연을 물질과 어떤 물질 문명과 서로 대립되는 관계로 봤을 때 물질이다, 그 다음에 어떤 문명이다, 이런 것과는 대립되는 관계 속에 보는 것이 그거죠.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물질적인 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지. 물질의 빈곤이 있는 거지. 물질의 빈곤 속에서 정신의 풍요를 갖다가 누리고자 하는 삶이 안 빈 낙도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나요? 가짐으로서의 평안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가짐, 물질적 가짐. 물질적 가짐이나 문명적 누림. 알겠죠? 물질적인 가짐이나 문명적인 누림은 나에게 무엇을 가져올 수 있냐면 편안은 가져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을 갖는 데는 저의 요소가 될 수 있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러잖아. 어떤 데가 보니까 거기 막 60억인가 많게는 100억 정도 들여서 소위 빌리지 형태 하나의 마을을 조성했더라고. 그렇게 큰 마을은 아니야. 거기에 여러 가지 치킨집이랄지 무슨 카페랄지 음식점이랄지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거기다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논이었어요. 근데 거기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공공 땡땡 빌리지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하도 핫하다고 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 가보자 한번 가보자. 그래 갔어요. 그때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타워같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예요? 만약에 100억을 들이고 만들어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100억 주고 그런 걸 해놨어.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 생각해 본 적 없어? 100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리고 있잖아. 100억 정도 있으면 요즘에 금리도 높잖아. 그 은행에다 100억 넣어놓으면 이자만 해도 얼마야? 그래요. 그 이자 받아서 살면 되지. 뭐라고 저렇게 굳이 그렇게 사업까지 하느냐. 근데 그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내가 1억을 갖고 있으면
10억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에? 무슨 말이겠죠? 우리는 1억만 있어도, 마음이, 그래, 1억만 있어도 좋지, 뭐, 행복하겠지. 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가져봐야 알지. 알겠습니까? 가져봐. 사람에는 끝없는 욕망과 욕구가 있는 거지. 더 채우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미 도를 턴 사람들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지. 안분지족. 시작. 지금 누린 거죠.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지금 누린 것에 대해서 뭐 한다? 만족하는 거지. 야, 이 정도도 된다, 야. 근데 우리는 모를 때가 많아. 지금의 이 순간이 얼마나 내가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있다. 망각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인간의 어떤 본능이 막 충족하고 막 더 가지고 더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거 있죠. 이해됐나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빈낙도라고 하는 게 물질 문명에 대한 대립적 관계로서 얘기할 때 안빈낙도. 아무래도 이런 어떤 명예를 위한다든가, 그렇죠? 명예를 위한다든가, 권력을 위한다든가, 물질을 위한다든가 이런 삶이 아니잖아. 자연에 묻혀 산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보다 물질적인 풍요의 삶을 누리지 못하지만 정신적 풍요의 삶을 하다 누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안빈낙도 또는 안분지족. 시작. 안분지족.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때에 따라서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나한테. 자연 속에서의 그런 자연 속에서의 뭐다 하지? 아주 소박한 자연 속에서의 어떤 소박한 풍요적 삶. 무슨 삶? 자연 소박한 풍요적 삶.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의 애찬. 이것들 전부 다 모두어서 뭐다 다 자연 애찬. 약간의 결이 달라. 결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안빈낙도, 안분지족, 소박한 뭐다 시작. 풍요는 내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다소 무수미, 물학적 미의식으로 얘기한다면 우아미, 다 같이 우아미, 현실에 대한 어떤 긍정, 우아미라 본다면 이런 물화일체라는 건 약간 철학적이야. 자연과 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런 어떤 동일체로서의 삶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소 순고미적인 미의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둘 다 자연 애차이라는 점에서는 큰 포괄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그 속에 넣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도 결이 좀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좀 문제가 어렵다. 만약에 많이 어려워진다. 또 어렵게 내겠다. 출제자가 마음 먹고 보면 약간의 결이 다른, 똑같아 다 자연 애차인데 그 결이 다른 것은 뭐냐. 알겠어요? 그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릴 수 있겠죠. 그렇죠? 뭘 묻는지 모를 수 있잖아.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라고. 알겠지? 철학적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그것은 순고미적인 측면에 들어가야 한다. 특히 물화일체와 관련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전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전 시가를 보면 어느 때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네? 조선시대 때 작품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뭐 시조나 뭐 가사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충이나 효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충과 뭐가 다같이 효. 그 효 됐습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 신하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충에 대한 내용. 효도 있죠. 뭐 부모에 대한 어떤 효. 알겠죠? 그런 점에서 효. 당시 충효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뭐가 있어요? 세 번째로 보면 뭐 충의 어떤 의미와도 약간 양상 좀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라에 대한 걱정. 아무래도 이제 당시 유배를 간 사람들도 있을까 없을까? 이런저런 이유로 유배를 갔지만은 끊임없이 나라에 대한 걱정, 임금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것이 바로 일을 어찌한다면 좋을 것인가. 아무래도 나라에 대한 큰 걱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 권력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권력자 입장에서 보면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해주는 사람이 왠지 뭡니까 나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요. 내가 말이야 잘하고 있는데 말이야. 근데 나라에 대한 걱정한다는 것은 잘 못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대체 눈의 가시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막 유배 보내고 막 처형하고 막 그런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스맨들. 살살살살살 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갖다가 얻고자 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왕이 되면 결국 뭡니까? 신하들은 살찌울 수 있는 거야. 살살살살 해가지고 말이지 자기의 이익을 다 추구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왕의 무능력성이 있는 거죠. 누가 책임을 물을 수 없잖아요. 훗날었더라도 다 왕이 뭐였다? 허락했다. 왕이 다 도장 찍어줬다. 나는 책임 없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왕은 뭐예요? 나지 죄를 묻고 그 사람은 또 폐위를 당하거나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래 놈들은 다 해먹고. 자, 어쩌니까 충과 뭐가 있다 같이 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세 번째는 우국. 다 같이 시작. 우국 나라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충신은 뭐 할 수밖에 없어? 그런 나라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간신들로 휩싸이는 어떤
그 왕에 대해서 충신들은 끊임없이 뭐 할 수밖에 없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국의 정서. 그다음 뭐에 대한 이야기다? 충과 효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뭐다? 자연, 애찬. 그다음 네 번째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는 결국 이제 세월의 흐름도 시간도 뭐 상관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는 있어? 사랑과 이별은 있잖아. 그냥 그래요. 동서고금을 말하는 막론하고 뭐는 있다? 사랑과 이별이 있다. 사랑과 이별. 이것을 우리가 일종의 연정, 다른 말로 뭐 애정, 알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대체적으로 또 기생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이것을 또 뭘로 바꿔서 얘기하냐면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남녀의 관계로 바꿔서 그것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에? 그게 다 누구냐면 정철이 잘했어요. 정철. 뭐 사미인곡이나 뭐 송미인곡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미인이 임금이에요. 임금. 당시 선조. 선조에 대한 또 그리움과 선조에 대한 또 생각, 이것들이 이제 신하의 나라는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여자로 바꾸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노래이기도 하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풍자입니다. 뭐다? 시작. 풍자. 세태에 대한 풍자. 아무래도 세상이 대체로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일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뭐 할 때 했다? 풍자해서 뭔가 비판을 갖다 할 때 이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풍자 또는 해악,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주된 뭐라고 해야 될지 주제로서 이해될 수 있겠다. 정리됐어요? 거의 이 안에 다 있어이다. 알겠죠? 이 안에. 그래 고저씨가 뭐 고전문학 나왔다 떴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다섯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다. 그랬을 때 주로 자연을 갖다 얘기할 때 자연이 있을 거 아니야. 자연을 예찬하려면 자연으로 표상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강이 좋다, 나무가 좋다, 하늘이 좋다, 뭐 이렇게만 열거할 수는 없잖아. 그래요. 그럼 뭔가 자연을 대표할 수 있는 자연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이라는 게. 이 한자로 보면 자연이잖아. 스스로 그렇게 된 거야. 스스로 되어진 것. 다 같이 시작. 스스로 되어진 것이 뭐다? 자연. 그래서 이 스스로 되어진 것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얼굴들은 지금 스스로 되어졌어? 아니면 가꾼 거야? 만들었습니까? 우리 학생. 미안합니다. 우리 학생들 지적해서 스스로 되어진 얼굴이에요? 가꾼 얼굴이에요? 되어진 얼굴이죠. 그러니까 자연미라고 하잖아. 우리가 뭐라고 해? 자연미. 그래서 이과 자연과 대립되는 것이 인공이라는 거야. 알겠지? 자연한 것은 그렇게 되어진 거야. 태고적 때부터 그렇게 되어진 거야. 그게 그대로 있는 거야. 그게 뭐라고 하지? 자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거기다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손을 댄 걸 뭐라고 그래? 인공이라고 그래. 인공. 사람에 의해서 자기적으로 만들어진 것들. 알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거지? 인공. 폭포도 있어. 자연 폭포가 있는가 하면 뭐라고 그래? 꼭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폭포를 뭐라고 그래? 인공 폭포라고 말하잖아. 그래요?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애찬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이대로 되어진 것,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인간들이 만들어진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그대로 되어진 것이 더 많겠죠. 그러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읽어도 다 들 수 없지. 그걸 대표할 수 있는 거 이해해야 되겠다. 대표할 수 있는 거. 대표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냐면 뭘로 대표해? 자연을 얘기할 때 산을 대표로 해서 자연을 얘기한다든지, 아십니까? 강을 대표로 해서 자연을 얘기한다든지, 저 달을 갖다가 대표로 해서 뭐 자연을 얘기한다든지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렇게 그 대표화되는 거야. 일종의 수법으로 얘기한다면 뭐 제유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있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맞아. 내가 임금에 대한 충을 하고 싶어. 근데 임금이시여 내가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나오겠어? 시험 이렇게 문학에? 그렇지 않겠지. 그럼 임금을 뭔가 표상하는 또 시어도 있겠지. 뭐 그런 거 예컨대 주로 해나 달로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임금은 이런 식으로 고전 시어들에 있어서의 상징화된 시어들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고전 시가 주요 어휘상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을 덧대로 해서 좀 더 다시 압축해서 다시 한번 설명했고요. 고전 시간은 이렇게 고전 문학을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투로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고전 문학이 뭐였나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자, 잠깐 쉬었다 계속해서 고전 시가에 대해서 좀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